네, 안녕하세요. CS 전략론 우연아 강사입니다. 이제 본강의 1강 들어가겠습니다. 1강 같은 경우에 서비스 청사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서비스 청사진 같은 경우에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1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최근 빈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서비스 청사진 부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했을 때 서비스 청사진이 뭐예요? 이 청사진 같은 경우도 이 청사진이란 단어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네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는 장래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거니?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편인데 이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는 구체적으로 네가 미래에 그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구체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의를 보자면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필요한 업무들을 식별하고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흐름도, 프로세스 이런 도구들이죠. 흐름도, 프로세스 도표, 인간, 기계 도표 등을 이용해서 생산 공장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 단계별로 엄격한 업무 수행 지침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적 기법 사용해서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단어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철저, 설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표, 제가 뒷부분에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서비스 청사진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매뉴얼로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해석에 따라서 다른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건 상당히 구체적이고 철저하고 계획적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들, 약간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철저하고 왠지 계획적이고 이랬을 경우에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서비스 청사진을 철저하게 수행하려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쇼스택의 서비스 청사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쇼스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못 외워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보고 나면 거의 까먹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쇼스택, 서비스, CSU 두 개 들어가죠. 쇼스택의 서비스 청사진. 서비스 청사진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 뭐 쇼스택이 고안한 것이 서비스 청사진이다. 그러니까 CSU 두 개 들어갔으니까 쇼스택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학자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쇼스택의 서비스 청사진 이렇게 기억 자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 쇼스택 서비스 이렇게 CUCU 두 개. 그러면 왠지 그때 강사님이 저 CUCU 두 개 들어간 거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비스 청사진 이렇게 구체적이게 설계하고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다음부터 보면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 같은 경우에 가끔 기출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어떻냐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출제자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기준 자체가 한 4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출제할 때 얼마나 편해요. 하나만 더 오답 넣으면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을 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 항상 동그라미가 많이 4개, 5개 있다? 그럼 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 훑어줘요. 서비스 청사진 특징 같은 경우에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를 그 특성이 나타나도록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고객, 기업 측에서 이 전달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서비스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며 종업원, 고객,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과 프로세스, 시험에 항상 나온 단어 서비스 프로세스 이 단어들 나와요.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서비스 상품 개발 설계와 재설계의 단계에서 유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서비스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야, 나는 뭔가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를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어디다 할까? 예를 들어 호텔 기준으로 볼게요. 호텔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뭔가 서비스를 되게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행하고 싶어. 자, 그랬을 때 어디다 할까? 방문했을 때 할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실 때 할까? 식사하실 때 할까? 아니면 계산하실 때 할까? 어떤 파트에 할까? 그랬을 경우에 이 서비스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냥 되게 주관적으로 풀겠죠.
뭐 여기에 할까? 혹은 여기에 할까? 여기에 할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이 있다. 자, 요게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이런 서비스 청사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을 때는 자, 우리 이쪽에서 어디다가 감동 서비스를 넣을까? 오케이, 메뉴북 접수하는데 여기서 감동 서비스를 넣자. 장미꽃을 드리든지 혹은 뭐 추운 날 뭐 핫팩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감동 서비스를 넣자라는 얘기가 쉽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상품 개발 설계와 재설계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재설계 같은 경우에 한 번 해봤는데 별로야. 아, 그럼 어디에 이걸 다시 실행해야 될까? 그럼 다시 또 청사진 보고 오케이, 옛날에 여기 실행했었는데 별로야. 그럼 우리가 식사할 때 서비스 넣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상품 개발의 설계와 재설계 단계에서 유용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구들은 오답으로 많이 찍는 게 나는 서비스 청사진 같은 경우에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야? 근데 상품 설계랑 재설계 단계에서 유용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도표들이 딱 있을 경우에 어디에 서비스를 설계하면 되는지 눈으로 파악하기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상품 개발 설계 당연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이게 지금 봐봐요. 한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고객 행동 순서대로 분석하고 종업원의 행동 분석하고 지원 프로세스 분석하고 종업원도 일선 앞에서 맞닥뜨리는 종업원 그리고 뒤에서 후방 종업원 보이진 않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종업원 이 일들을 보면서 보세요. 어때요?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과정이고 업무 수행의 지침이며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단계를 나누는 방법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요 문장이에요. 교재에도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서비스 제공. 청사진의 특징 그리고 요 파트 서비스 상품 개발의 설계와 재설계의 단계에서 유용하다 이런 파트 한 줄 한 줄 그어주세요. 요건 제가 문제 풀었을 때 요쪽에서 가끔 삐까닥 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CS를 보면서 요 파트에서 약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청사진 특징 세 번째 동그라미 밑에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한번 줄 한 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특징 뭐 그냥 캐주얼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서비스 청사진 공식적인 사전 의미예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구상해 놓은 계획이라고 불립니다. 서비스 청사진.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별표 한 2개 정도 치시면 돼요. 기출이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4, 15, 16, 17, 18년도 빠졌네요. 최다 빈출로 나오는 파트예요. 요거 어떤 게 있냐? 서비스 청사진 구성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개가 있을 경우에 문제 출제 상당히 쉬워요. 서비스 청사진을 구성하는 요소 어떤 게 있겠냐? 당연히 고객의 행동 분석해야죠. 그리고 앞서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종업원의 행동 내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서 서포트하는 우리가 호텔 간다 할지라도 저도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앞에 프론트에만 있는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룸서비스 시켰어. 그럼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하우스키핑을 시켰어. 뭐 좀 수건 주세요. 그랬을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세탁실부터 수건 세탁하고 뭐 올려보는 이런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서비스 청사진 특징. 고객의 행동, 일선 종업원의 행동, 후방 종업원의 행동, 그 이외에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외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도표를 보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막 이렇게 고객 입장 첫 번째, 착석 두 번째, 메뉴북 접수 요걸 또 전체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뭐가 있냐. 고객 행동, 종업원 행동 일선으로 후방으로 나누고 지원 프로세스 있다. 요걸 뭐 메뉴북 전달, 주문 접수, 식사 전달 이렇게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착석 이런 순서로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일선 종업원들은 접객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접객
어서 오십시오. 자리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서비스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메뉴북 접수 전달하고 메뉴북을 고객 입장에서 받죠. 그러니까 이건 순서대로 그냥 훑어놓은 거기 때문에 주문 접수해서 식사 도착, 식사 전달로 화살표, 기획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청사진 구성 요소 기본적으로 4개, 고객 행동, 일선 종업원 행동, 후방 종업원 행동, 지원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행동 같은 경우에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겠죠. 내가 들어갔어. 호텔 들어가서 체크인해. 그리고 주문해. 이런 거는 고객이 하는 행동이죠. 기업이 푸시하는 행동들이 아니죠. 고객의 행동, 일선 종업원 같은 경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으로 보이는 종업원이에요. 주차 관리, 주차 안내원, 안내원의 상담 이런 게 있겠죠. 후방 종업원 같은 경우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 종업원의 행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품 배송, 주문, 수건 주문했을 때 수건 밑에서 올려 보내준다든지.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업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인 서비스입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요건 제가 뒷부분에 이 이론 강의 끝부분에 오늘 1강 끝부분에 넣어놨긴 하지만 요렇게 2가지가 가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기 교재를 보자면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 전달하는 종업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인 서비스, 이 내부적인 서비스를 좀 네모 박스 치세요.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요렇게 줄을 써놓고 요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요소인가 그랬을 때 이 지원 프로세스와 후방 종업원의 행동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답을 줄여요. 근데 그러다가 왠지 행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프로세스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내부적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행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론 행동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 프로세스 자체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서비스 청사진을 보면 고객의 행동, 지원 프로세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당연히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가 없을 경우에 현금만 받습니다. 현금 영수증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는 좀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앞에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적 서비스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비스 청사진 구성 요소 4개 어떤 거? 고객의 행동, 일선 종업원 행동, 후방 종업원 행동, 지원 프로세스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 고객의 행동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안 다뤘던 게 하나 있죠. 뭐죠? 상호작용성, 가시선, 내부 상호작용선 이런 게 있는데 이 용어 안에 그냥 답이 있습니다. 자, 미음을 이렇게 행동들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수평선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작용선 앞에 거. 요 상호작용선 뭐냐? 외부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선 종업원과 고객을 내가 맞닥뜨리는 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선이라 그냥 명칭한 거예요. 2번째, 가시선, 고객이 볼 수 있는 영역과 어떤 종업원이 고객을 접촉하는지 알려준다. 가시선, 아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가시선.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 당연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파트니까 가시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포인트는 내부 작용선, 이제 안에서 하는 거 내부 상호 작용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내부 같은 경우에 지원 프로세스가 내부 지원한다 했죠. 그럼 당연히 지원 프로세스와 후방 종업원 사이에 있는 것은 내부 상호작용선. 그리고 이 상호작용선 같은 경우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우리가 고객과 작용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상호작용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어쨌든 건 요건 넘어가고요. 자, 요거 이제 별표 치실게요.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단계는 15년, 16년, 18년 기출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과정의 도식화, 실패 가능성 확인, 경과 시간의 명확화, 수익성 분석, 청사진 수정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정의 도식화 무슨 말이에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를 도식화 그림 형태로 나타낸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 서비스 청사진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게 쉽게끔 이렇게 풀어놓는다. 아까 이 표로 막 만들었잖아요. 이 표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여야지 뭘 고칠지, 뭘 넣을지, 뭘 뺄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과정을 도식화해야죠. 좋든 안 좋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과정들을 한번 도식화, 눈에 보이게 해보자. 자, 이게 도표로 도식화했어요. 눈에 보이게 한 상태에서 뭐예요? 야,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야,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실패하겠구만. 내가 고객을 만나지 않는데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
도식화 작업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깔아 놓았을 때 이 부분 왠지 실패할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와요. 당연하겠죠. 고객과 안 만나는 파트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넣는다. 그럼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호텔 왜 장사 안 되지? 근데 고객이랑 대면하지 않는 이게 무인 시스템인데 고객 대면 서비스를 계속 하려고 추구를 해요. 그랬을 경우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도식화했을 때 실패 가능성 확인이 더 수월하겠죠. 당연히 실패 가능성 확인 전체 단계 중에서 서비스 실패가 일어날 확률이 큰 지점을 짚어내어 표시한다. 이제 개선해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1단계 도식화. 그림 그리세요. 두 번째, 자 이렇게 그림 그린 걸 보니까 왠지 여기서 망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당연히 그런 부분 보이겠죠. 세 번째, 경과 시간 명확화. 이거는 뭐 이제 시간 자체를 만약에 내가 손님이 입장 퇴장까지를 1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정말 패스트푸드인데 1시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좀 명확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각 단계의 표준 작업 시간과 허용 작업 시간을 명확히 듣는다. 뭐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시간은 기본적으로 뭐 첫인상은 6초고 뭐 고객 응대 시간은 뭐 1분 안에 마스터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요 시간, 평균 작업 시간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호텔 중에도 이제 뒤에 리츠 칼튼 내용을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 응대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시간을 길게 해야지만 고품질의 서비스가 나온다. 오케이, 우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10분 잡읍시다. 이랬을 경우에 고객 입장에서 이게 고품질의 서비스라고 느껴질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스템이 안 좋아? 남들은 1분이면 계산하는데 10분을 계산해? 근데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뭐 어떤 거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방은 어떠셨어요? 이런 안부 인사 플러스 우리 호텔에 대한 서비스, 우리 고객의 서비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향하는지 뭐 기업인의 이념 정말 자기 나름 잘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필요 있는 서비스일까요? 필요 없는 서비스 쓰겠죠. 그랬을 경우에 시간 단위로 먼저 분석해놓은 상태에서 수익성 분석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단계 표준 시간, 허용 작업 시간,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는 어디에 비중도를 따지는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경과 시간 명확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수익성 분석 뭐예요? 실수가 발생되거나 작업이 지연될 경우 상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뭐 수익성 분석한다.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렇게 자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서비스 했을 경우에 수익성은 괜찮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쿠키 먹는데 막 그 아프리카에서 뭐 정말 직접 갖고 온 막 5만 원짜리 원두커피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그럼 수익성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거겠죠. 어찌됐든 간에 수익성 분석 같은 경우를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단계 다 그림 그린 상태, 두 번째 단계 어떤 파트에서는 실수하겠다, 세 번째 단계 경과 시간,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할애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수익성 분석에서 문제 없는가, 그랬을 경우에 오케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럼 수정을 해야 돼요.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요 5단계 순서들은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걸 막 계속 과정의 도식화, 다음 실패 가능성의 확인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그림을 다 깔았어. 그 다음에 실패 가능성 확인해. 그 다음에 경과 시간 얼마 나오냐. 그랬을 때 우리 수익 괜찮냐. 수정하자. 수정.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수정이 들어가요. 원래 약간 느낌 자체가 왠지 수익성 분석이 마지막에 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청사진은 작성 단계 5단계가 서비스 청사진의 수정입니다. 이런 질문들 잘 나와요.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5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1번 과정의 도식화, 2번 이렇게 해놓고 3번 경과 시간의 명확화를 선택해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 내기 아주 편하잖아요. 5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5 번호 주고 3번 이렇게 하기 편하기 때문에 약간 편한 부분도 있고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좀 문제 내기 편한 느낌이 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청사진에 있자 우리가 해서 이거 왜 하냐.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이 그림 그리고 이 도표 그리고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 고객지향적 사고를 체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종합원이에요. 근데 종합원인데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받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근데 맨날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어떤 호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몰라요. 그냥 뭐 기본적인 미소만 보이고 기본적인 응대만 했을 경우에 이게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계를 파악했을 경우에 고객 지향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고객을 위해서 그랬을 때 여기에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구나. 결제 서비스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크인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고객 지향적 사고. 그리고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 계속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객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를 해야지 맞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고객 지향적 사고를 체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가능성 확인해서 품질 개선하는 게 주요 목표죠. 기업 입장에서 이걸 시간 내서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 청사진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품질 개선이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한 방에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실패 가능성 확인하고 청사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점진적 품질 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목표겠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CS 전략론 같은 경우에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점진적 서비스 품질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요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서비스 설계 공헌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입 및 산출물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당연하겠죠. 원가 이런 것들 아까 4단계에서 수익성 분석 작업을 통해서 투입물 산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 제공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품질 개선을 위해 상위하달, 하위하달 촉진한다. 서비스 유형화된다. 유형화된다. 말 그대로 보이잖아요. 서비스는 무형성을 띠는 건 맞지만 서비스가 유형화되죠. 그러니까 보이게끔 이렇게 유형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진 2점 같은 경우 이것도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요렇게 쭉 풀어졌을 경우에 내가 골라가지고 문제 출제하기 상당히 좋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특징 기억하세요. 특징 뭐였죠? 특징 뭐였죠? 자, 이 특징 요거죠. 서비스 품질, 상품 개발 설계 단계에서 유용하다. 요거 한번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요건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설계, 조직, 뭐 계획 이런 것들 다 보여준다. 전달 과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 프로세스 단어 들어가면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단계 기억하기. 1단계부터 5단계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서비스 청사진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실패 가능성 확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청사진 장점 기억하시고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의 경험과 관점에서 설계된다. 이런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기억해야 되냐면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문항으로 잘 나와요. 이게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 뭐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기업의 관점에서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고객부터 맨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고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고객 기준에서 워크인, 스테이, 체크아웃 이 기준으로 나왔을 때 고객 관점에서 종업원들의 행동 분석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했을 경우에 고객을 왜 앞세웁니까? 종업원들 수익성 맞냐? 여기에 인원 배치 이게 맞냐? 이런 거 서비스 청사진 거 자체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청사진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다 보니까 고객의 경험과 관점에서 설계됩니다. 당연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서비스 청사진 구성 요소 뭡니까? 이렇게 네 가지 나오죠. 요거 중에 5개 뭐 기업의 뭐 수익성, 뭐 기업 목표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실패 가능성을 미리 식별하여 미연의 방지책이나 복구 대안을 강구하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무용의 서비스를 프로세스 설계한 것을 뭐라 합니까? 뭡니까? 서비스 모니터링 이러시면 안 되죠. 서비스 청사진. 아까 실패 가능성 식별하는 거 몇 단계였죠? 5단계 중 2단계 해당하는 거였죠. 어찌됐든 간에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 흐름도 인간 기계 도표.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인간을 기계에 도표화시킨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도표, 프로세스 도표. 뭔가 그럴만해. 그치. 프로세스를 나타낸 도표, 프로세스 도표. 가끔 가면은, 그리고 이게 PC본 다이어그램도 이제 나올 거긴 한데, 뒷부분 되잖아요. 헷갈려요. 막 이렇게, 요거 세모인데? 요거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세모인데? 세모인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코카콜라 해가지고 찍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당연히 실패 가능성 미리 식별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 복구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를 프로세스 설계한다. 4번이죠. 서비스 청사진. 이런 거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1번에서 5번 정도, 실제 기출 1번에서 5번 정도에 해당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파트부터 7파트까지 이렇게 쭉쭉쭉 듣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앞부분에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앞에 들었던 게 답이에요. 저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3번쯤에 나온다? 근데 이제 막 저기 막 7강에 나오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정답일 가능성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낮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배웠던 게 정답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 요거는 전문가를 거쳐서 평가한다. 우리가 항상 서비스 모니터링 잘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기간입니다. 뭐 우리 가끔 콜센터 전화하면 뭐 품질 뭐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뭐 설문 날라오죠. 우리는 고객 입장에서 문자를 받는다? 그럼 이제 고객 모니터링인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전문가를 거쳐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거 왜 합니까? 이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 하는 이유 뭡니까? 종업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더 나은 고객이 필요하는 혹은 고객이 기대하는 것들 먼저 찾아낸 다음에 종업원 입장에서 인적 서비스가 종업원이 인적 서비스, 사람, 인적 서비스죠. 종업원의 잠재 능력 좀 개발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응대 같은 경우에 좀 외부에서 컨설팅 받고 코칭 받은 다음에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기업의 목적인 거죠. 결국 고객 만족과 로열티 향상을 위한 관리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전문가를 거쳐 평가하는 활동이고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고객을 위한 그리고 우리 기업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게 로열티 향상, 고객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게 서비스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항상 풀어보면은 청사진이랑 서비스 모니터링이 같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보통.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서비스 모니터링과 청사진을 항상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이 뭐냐? 실패 가능성 이런 걸 없잖아. 그럼 뭐 실패 가능성? 청사진. 모니터링, 전문가 평가, 고객 만족, 로열티 향상 이렇게 푸셔야 돼요. 더 알아보기 요 책에도 있죠. 요건 그냥 한번 읽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매뉴얼 같은 경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평가를 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이거 뭐 어떤 평가를 해야지 괜찮은 거야? 기준이 없잖아요. 당연히 어떤 평가가 있을 때는 기준이 마련돼야 돼요. 그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평가 위해 사전 교육과 지도적 관리 필요하다. 모니터링에 따른 교육 이행 기간 마련해야 된다. 자, 모니터링 실컷 다 했어. 근데 그랬을 때 사후에 진짜 최악입니다. 이 기업 서비스 정말 최악이에요. 했는데 다른 피드백, 뭐 개선 방향이 없어요. 그럼 이거 왜 합니까? 당연히 교육 이행 기간 마련해서 교육해야겠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오답에 이런 게 나오긴 해요. 서비스 모니터링은 뭐 시행하는 것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죠. 당연히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기업 입장에서 했는데 당연히 안 좋다. 그럼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게 목적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14, 15, 16, 17, 19 대표성, 객관성 뭐 당연한 거예요. 대표성, 객관성, 차별성 당연히 접점 전체의 특성 수준 파악할 수 있어요. 대표성을 띄워야겠죠. 접점은 하루 모든 시간대 요일별 그달의 모든 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정유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차들이 대부분 9 to 6에 많이 다닌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모니터링 하는데 나는 새벽이 차가 빵빵 뚫리니까 새벽에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계속 새벽에 평가를 해요. 그럼 사람도 없고 주유소도 불 꺼져 있는데 이 평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성인 것 자체는 모든 시간대별, 요일대별 그 모든 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요 대표성은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성. 뭐 종업원을 평가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종업원의 장단점 발견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해야 된다. 편견 없는 객관적 기준 평가에서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뭐 당연한 말이에요. 차별성, 뭐 이거 다 차별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돼요. 대표성이 가끔 이 항목으로 나왔을 경우에 대표성 하면서 가끔 헷갈려요. 대표성, 접점, 모든 시간대 요일대별 그 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수행돼야 됩니다. 신뢰성,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신뢰성 당연히 뭐 자세한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돼야 되겠죠. 타당성,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객 평가 점수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헷갈리는 거는 대표성과 타당성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문제에서 헷갈린다. 대표성, 타당성 동그라미 일단 쳐놓고 유용성 요것도 가끔 헷갈립니다. 유용성은 뭐냐? 5가지 요소들을 대표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 요런 단어를 넣어주면 땡큐 하는데 가끔 안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보는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제시한 5가지 요소들은 대표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당연히 유용해야겠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넣었으면 그거 왜 합니까? 유용성 같은 경우는 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근데 요게 가끔 헷갈려요. 가끔 막 정확성 이런 거랑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니터링 평가 요소는 대표성, 객관성, 차별성,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을 본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를 먼저 기준으로 할까? 오케이, 그럼 일단 기준점을 마련해야겠다. 같은 시간대, 뭐 같은 주 평균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띄워야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저는 주관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집이 아주 매워서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그게 서비스에 좋지 않다라는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 점수를 낮게 줘야 되지만 그걸 높게 줬어. 그럼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객관성 차별하셔야 되고 차별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겠죠. 뛰어난 스킬, 고객 서비스에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파악하셔야 되고 신뢰성,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믿는 정보 필요 없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타당한가, 실제로 고객의 점수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인지, 유용한 요소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6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 미스터리 쇼퍼는 항상 우리 수강하고 계신 학생분들도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 진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암행이라고 뭐 암행어사 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 미스테리하게 와요. 요게 포인트예요. 미스테리하게 와가지고 평가만 하고 가요. 어떻게? 실제로 고객처럼 와가지고 매장 방문해서 물건을 사요. 사면서 친절도, 사업장 분위기, 판매 기술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개선점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냐?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서 실제 고객과 같이 그리고 말하고 오면 안 돼요. 미스터리 쇼퍼는 말하지 않고 옵니다. 직접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기업이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기업 서비스 평가 점수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비스 너무 안 좋대요. 한번 미스터리 쇼퍼 좀 붙여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전무예요. 꽃집 프랜차이즈를 해. 내가 갔을 땐 서비스 최고인데 우리 기업 서비스 좋은데 왜 서비스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건 내가 전무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제 약간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서 직접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매장 방문해서 그리고 막 물어봐. 저희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 KSSQI라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작업을 할 때는 진짜 귀신처럼 와가지고 화장실도 보고 화장실에 휴지 있는지 보고 종업원 명찰 있는지 보고 내가 만약에 요청했을 때 몇 초 안에 오는지 보고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신속한 응대가 이루어졌다. 1점부터 6점, 6점 척도 중에 3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서 막상 받아보면 좀 암담해요. 네, 이건 CS 담당자들은 좀 피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정말 객관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미스터리 쇼퍼 기간 중에는 직원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사업주들도 좀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효과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객관적이고 직접 소비자처럼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네, 뭐 이런 것들, 뭐 청결 상태 당연히 뭐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휴지 있나, 깨끗한지, 막 객장 정말 더럽다. 객장 더러웠을 때 서비스 점수가 막 내가 옷차림도 엄청 거지 같고 화장실도 막 되게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런 데서 오셨습니까 고객님 했을 경우에 이게 여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장이구나라는 평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청결 상태까지 같이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막 TPO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막 항상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강의할 때 보면은 깨끗하게 나와야지만 이게 기업을 대표했을 때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받겠죠. 이것도 서비스의 한 항목으로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가끔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청결 상태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개선점을 찾기 위한 일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정말 토탈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를 미스터리 쇼퍼와 고객 패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객 패널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태도와 지갑을 기업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집된 지속적 고객 집단이다. 우리 교재에도 요 밑에 두 번째 줄 끌게요. 모집된 지속적 고객 집단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해서 설문조사, 시장조사, 현장 비교 체험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요거는 가끔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 답 안에 나와요. 답 안에. 그러니까 답 안에 약간 그 고객 패널에 대한 설명 이상한 거 써놓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패널 같은 경우에 항상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MOT. 네, 이래서 미스터리 쇼퍼 고객 패널 잘 구분하셔야 되고 MOT 같은 경우에 MOT 사이클 차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자주 빈출되는 파트다 보니까 이건 2강으로 넘어가서 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